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오늘 주제 제목 보니까 천연 인슐린이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이거 혹시 약 안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 부분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음식들은 인슐린을 대신하는 약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속 식단 전략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후에 더 피곤해지고 손발 저림이나 집중력 떨어졌다는 얘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거든. 이게 다 혈당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에너지 균형 전반과 연결된 지표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인슐린 분비 부담이 커지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과 혈관 모두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출발점은 약보다 먼저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천연 인슐린이란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야? 이 표현은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생활 속 비유에 가깝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혈당 변동폭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먼저 우엉 얘기가 나오더라. 우엉이 혈당 관리에 그렇게 좋다며? 우엉의 핵심은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눌린은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장이랑 혈당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 네, 장 환경이 좋아지면 염증 반응이 줄고 인슐린 작용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엉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아? 우엉은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볶아도 삶아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따뜻한 우엉차 한 잔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야. 이건 쓴맛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은 식재료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혈당 관리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여주에는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성분과 인슐린 분비를 돕는 물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주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주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쓴맛이 강한 만큼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고 즙이나 분말 형태라면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늘도 빠지지 않더라고. 마늘은 정말 어디든지 등장해. 마늘은 가장 흔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도 나왔던데?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 혈당이랑도 연결이 돼? 네, 다시마의 핵심은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알긴산은 장에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미네랄도 풍부해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음식들은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당 변동폭을 줄이고 약물 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네. 맞습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관리 역시 작은 선택의 누적으로 완성됩니다. 오늘은 우엉차, 내일은 다시마. 이런 식으로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이야, 오늘 내용도 한번 정리해 줄래?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연 인슐린 식품은 약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생활 전략입니다. 둘째, 우엉, 여주, 마늘, 다시마는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작용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식탁에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당뇨 관리는 약만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에서 함께 시작된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 주제 제목이 좀 세더라고.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다. 그것도 주방 속에 있는 거라니까 괜히 찬장부터 떠오르거든.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음식을 겁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50대 이후 내가 왜 같은 자극에도 더 민감해지는지를 이해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같은 음식, 같은 양념을 수십 년 동안 써왔잖아. 왜 하필 50대 이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뇌에서 몇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신경세포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뇌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염증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문제 없이 넘겼던 자극도 이 시기 이후에는 누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의 핵심은 양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양념을 어떻게 쓰느냐겠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독성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의 반복입니다. 양념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번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자극도 오랜 시간 누적되면 뇌와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맛소금이더라고. 사실 이건 거의 집집마다 있잖아. 네, 맛소금은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염분과 향미 증진 성분이 함께 들어간 조미료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과도할 경우 뇌를 필요 이상으로 흥분시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된 뇌에서는 이런 반복 자극이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끔 머리가 막지 않고 뿌연 느낌이 든다는 분들 많거든? 이게 이런 자극이랑도 관련이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염분과 인공조미의 성분이 많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생각이 둔해진 느낌, 이른바 뇌 안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액상 조미료도 요즘은 정말 많이 쓰잖아. 간편하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액상 형태의 조미료가 흡수가 빠르고 사용량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부 인공 첨가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를 보호하는 혈내장벽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50대 이후에는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염증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만성염증은 뇌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염증 반응은 장에서 혈관, 혈관에서 뇌로 이어질 수 있고 신경염증은 기억력 저하와도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뭘 쓰지 말라는 얘기보다 뭘 쓰면 좋은지가 궁금해지네. 그래서 중요한 접근이 버리기보다 바꾸기입니다. 정제된 맛소금 대신 천일염, 미네랄 솔트처럼 가공이 덜 된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 하면 왠지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의외로 간단합니다.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두면 인공 조미료 없이도 충분한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발효된 전통 장류도 소량만 사용하면 인공의 강한 자극 없이 깊은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양념 한 꼬집이 생각보다 크네. 맞습니다. 양념은 적은 양이지만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작은 선택들이 뇌 건강의 방향을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이야, 오늘 내용도 핵심 한번 정리해 줄래?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0대 이후 뇌는 같은 자극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둘째, 정제된 조미료와 인공향미 성분은 반복될수록 뇌와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 볼게. 뇌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 쓰는 양념 하나에서부터 달라진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쪼이. 쪼이야, 오늘 주제 보니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차 이런 얘기더라고. 보리차나 현미차도 좋은데 이걸 제치고 1위로 꼽힌 선택이 있다니까 좀 궁금하거든? 네, 오늘은 어떤 차가 더 좋다를 넘어서 아침 공복이라는 시간대에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음료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이 하루 중에서 제일 예민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듣잖아. 맞습니다. 아침은 밤사이 금식 상태를 거친 뒤라 위장이 비어있고 위산 분비가 불안정하며 간, 장, 췌장이 막 깨어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음료는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하루 컨디션의 방향을 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 뜨자마자 차가운 물부터 마시는 분들 많거든? 차가운 물은 공복의 위장을 갑자기 자극해 위산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더부룩함을 느끼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음료가 더 적합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 얘기로 들어가 보자.
3위가 보리차라던데? 보리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선택입니다. 카페인 없고 자극 거의 없으며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지근하게 마시면 밤새 비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적셔주면서 몸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도 좋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들에겐 보리차가 가장 안정적인 시작입니다. 그럼 2위는 현미차야. 보리차랑은 뭐가 달라? 현미차는 보리차보다 한 단계 더 대사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 과정에 관여해 아침 무기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현미차는 체온을 서서히 끌어올려 혈액 순환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장 얘기도 나오더라? 네, 현미 껍질에 포함된 소량의 식이섬유는 장을 갑자기 자극하지 않으면서 아침 배변 리듬을 잡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없이 맑게 깨어나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현미차가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야. 차도 아닌 레몬물이 왜 1위로 꼽힌 거야? 핵심은 온도와 조합입니다. 레몬물은 차가운 상태가 아니라 미지근한 온도로 마실 때 공복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약한 산성 자극은 간의 담즙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 시스템을 서서히 가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물 하면 해독, 디톡스 이런 말도 많잖아. 그 표현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레몬물이 독소를 직접 빼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분 흡수율이 높고 담즙 분비를 돕고 위장 운동을 깨우는 아침 리듬 조절 역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얘기도 빠질 수가 없겠네. 맞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보조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 피부 컨디션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레몬물은 누구나 마셔도 괜찮아?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이 심한 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은 레몬 농도를 아주 연하게 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레몬 몇 방울 정도가 가장 무난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1, 2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르면 되겠다. 정확합니다. 아침 공복 음료에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속이 예민하면 보리차, 무기력이 심하면 현미차, 몸 전체를 빠르게 깨우고 싶을 땐 미지근한 레몬물 이렇게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 한번 정리해 줄래?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은 위장과 장기가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둘째, 이때는 차가운 물보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음료가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보리차, 현미차, 레몬물은 각기 역할이 다르므로 내 몸 상태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 볼게. 아침 차 한 잔은 습관이 아니라 하루 컨디션을 여는 첫 선택이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오늘은 정말 집밥 메뉴야. 카레는 건강식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니까 좀 의외거든. 맞습니다. 카레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카레의 조리 특성과 특정 재료의 성질이 맞지 않을 때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부터 짚어보자. 카레가 왜 건강식으로 불려? 카레에는 강황, 마늘, 양파 같은 향신 채소가 들어갑니다. 특히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많이 연구된 성분이고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 조합은 소화와 혈액 순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 구조만 보면 카레는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카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네. 정확합니다. 카레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끓이는 요리입니다. 이런 조리 환경에서는 재료의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분해되거나 성질이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시지나 햄 넣으면 맛있긴 하잖아.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카레와 조리 궁합이 좋지 않은 재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보존 목적의 첨가물, 염분,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성분들이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와 만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시지가 제일 흔하지? 맞습니다. 소시지에는 색과 보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특정 조건 하에서 변성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카레처럼 오래 끓이는 요리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햄은 어때? 국물 요리에 넣으면 단맛이 나서 많이 쓰잖아. 햄 역시 염분과 보존 성분이 많은 가공육입니다. 액체 요리인 카레에 넣으면 햄의 짠맛과 성분이 국물 전체로 퍼지면서 나트륨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누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풍미 때문에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 베이컨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재료입니다. 이 지방은 장시간 가열 과정에서 산화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화된 지방은 위와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존 성분까지 겹치면 카레의 장점보다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카레에는 뭘 넣는 게 제일 좋아? 카레는 원래 채소와 향신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이 나는 요리입니다. 양파, 마늘, 생강, 감자, 당근, 호박 이런 재료만으로도 깊은 맛과 포만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기 없으면 아쉬운 분들 많잖아. 그럴 경우에는 가공되지 않은 생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이 없고 지방이 과하지 않으며 짧은 조리에도 익는 부위들 이런 기준이 카레와 더 잘 어울립니다. 같은 카레인데 재료 하나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구나. 맞습니다. 카레는 어떤 재료를 더하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도 부담스러운 한 끼가 될 수도 있는 요리입니다. 특히 자주 먹는 집밥일수록 재료 선택의 영향은 더 크게 누적됩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 한번 정리해 줄래?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카레 자체는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둘째, 문제는 고온 장시간 조리에 가공육을 함께 넣는 조합입니다. 셋째, 카레를 살리는 방법은 가공육 대신 자연 재료와 생고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 볼게. 카레는 재료 선택 하나로 건강식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생활 속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오늘은 정말 집집마다 공감할 만한 주제일걸?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은근히 비린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 맞습니다. 미역국은 재료도 단순하고 자주 끓이는 음식인데 불리는 단계 하나 때문에 맛과 식감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미역국 하면 냄새 난다, 질기다 이런 말 꼭 나오잖아. 미역국 실패 원인은 대부분 조리보다 불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른 미역은 섬유질이 단단하게 수축된 상태라 불리는 방식에 따라 비린내, 식감, 조리 후 질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보통은 소금을 넣어보거나 참기름을 더 넣거나 그렇게 하거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린 이후의 보완이지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이미 불리는 단계에서 미역에 남아있는 냄새 성분과 불균형한 수분 흡수가 결정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설탕이라는 거지. 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리에 설탕을 넣는 게 아닙니다. 미역을 불릴 때 아주 소량의 설탕을 물에 녹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설탕이 왜 불림에 영향을 줘? 여기에는 삼투압 원리가 작용합니다. 물에 설탕을 소량 넣으면 수분 이동 환경이 바뀌면서 물이 미역 안으로 더 쉽게 스며듭니다. 그 결과 줄기와 잎이 고르게 불고 오래 담가두지 않아도 되며 과도한 불림으로 인한 식감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냄새는 왜 줄어드는 건데? 미역 특유의 비린내는 해조류 표면에 남은 성분과 건조 과정에서 생긴 냄새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은 이 냄새 성분을 완화하고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리는 단계에서 냄새가 한번 정리되고 국물에서 올라오는 바다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식감 차이도 꽤 난다던데? 그렇습니다. 설탕을 넣고 불린 미역은 섬유질 사이로 수분이 고르게 들어가 질긴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끓여도 미역이 쉽게 질겨지지 않고 씹을 때 거슬림이 덜합니다. 여기서 다들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야. 달아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양만 지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물 한 대야 기준 티스푼 2분의 1 이하로 불린 뒤 깨끗한 물에 한두 번 헹궈주면 설탕 맛은 남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 한번 정리해 줄래? 네, 간단합니다. 1. 물에 설탕 티스푼 1 이하 2. 잘 녹인 뒤 마른 미역 투입 3. 5에서 10분 불리기 4. 깨끗한 물에 1에서 2회 헹굼 이 상태로 평소처럼 조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오래 불릴 시간이 충분할 때, 이미 부드러운 고급 미역,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빠르고 깔끔하게 불리고 싶을 때 활용하는 선택지입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줄래?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의 완성도는 조리보다 불리는 단계에서 갈립니다. 둘째, 설탕을 소량 사용하면 미역이 고르게 불고 비린내와 질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건 아주 소량 그리고 헹굼 과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볼게. 미역국 맛은 끓이는 솜씨보다 불리는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빵 얘기 하나 해보자. 빵집 가면 제일 먼저 손 가는 빵들이 있잖아. 근데 정작 빵 만드는 사람들은 잘 안 먹는 빵도 있다더라고. 맞습니다. 빵이 나쁘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자주 먹기엔 부담이 큰 구조의 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위험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왜 조심해서 골라야 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빵 얘기가 나오면 다들 칼로리부터 떠올리잖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값싼 유지, 과도한 당분, 인공 첨가물 이 조합이 반복될수록 몸에는 서서히 부담이 누적됩니다. 특히 간식처럼 무심코 자주 먹는 빵일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먼저 소보루빵부터 보자. 정말 국민빵이야. 맞습니다. 소보로빵의 핵심은 바삭한 토핑입니다. 이 토핑은 보통 마가린, 쇼트닝, 백설탕, 인공향료로 만들어집니다. 겉보기엔 작아 보여도 은근히 배는 또 차더라고. 맞습니다. 포만감은 있지만 영양 밀도는 낮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소보로 특유의 식감을 위해 여러 차례 가열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 생성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즐기는 간식으로는 괜찮지만 자주 먹는 빵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팥빵은 왠지 소보로보단 낫지 않나 싶거든? 그 인식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통되는 단팥빵의 앙금은 직접 삶은 팥이 아니라 가공 앙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앙금에는 설탕, 물엿, 식물성 유지가 함께 들어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고픈가 보다. 맞습니다. 이런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더해지면 심혈관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순해 보이는 빵일수록 성분표를 한 번 더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1위가 좀 의외야. 야채 피자 빵이라니. 가장 많이 팔리지만 제과 현장에서는 가장 관리가 까다로운 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야채도 있고 치즈도 있는데 오히려 좋아 보여. 실제로는 햄, 가공치즈, 옥수수, 여러 채소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이 재료들은 냉동 해동 재가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산패나 위생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산화된 지방은 위와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잘 안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맛은 강하지만 재료 관리,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물 부담이 한 번에 몰리는 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빵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빵은 끊을 대상이 아니라 고르는 대상입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대신 천연버터나 식물성 오일, 통밀, 귀리처럼 정제 덜 된 곡물, 크림 토핑 적고 재료가 단순한 빵. 이런 빵이 일상 간식으로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조이야,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줘.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빵의 문제는 칼로리보다 재료 구성입니다. 둘째, 소보로 단팥 야채 피자빵은 자주 먹기엔 부담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빵은 무엇을 피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볼게. 빵은 죄가 없고 선택이 건강을 가른다.